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대표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뀌면서 기사회생했었습니다. 그때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움직여서 판결을 뒤집었다는 검찰의 진술이 드러났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만배 대법원에서 이재명 판결 2개를 뒤집었다고 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에 이미 검찰에 진술한 것이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2021년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었습니다. 판결 2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그 혐의, 선거법 위반 그 혐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지금 김만배 씨가 대법관을 통해서 뒤집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됐고 대법원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이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사직서를 낼 듯하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자로 통보했는데 그건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정식 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를 통과시킬 이유도 없다, 반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대통령실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위 부위원장 측 사직서 서류로 정식적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현재 묵묵부답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취 정리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사직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곧 순방을 떠나죠. 순방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거론하지 않을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김기현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인데요. 나경원 미팅 전화요라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자 메시지가 왔던 걸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사진 기자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숙제를 적어 놓은 것이었다. 조만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윤 인사들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이 직접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서 설득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칠곡 할매들 용산 나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합장에 용산 칠곡 할매들의 폰트를 사용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 할머니들을 용산으로 모셨습니다. 초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도 직접 대형 연합장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글귀들을 썼다고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인자쁘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라는 내용도 있고, 어찌됐든 명절 잘 보내라, 복 많이 받으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군요. 자, 네 번째 신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점심값이 이제 15,000원 시대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하실 때 밥 한 그릇 먹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물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그리고 곰탕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15,000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수죠, 추탕이라고 하는 국수, 추어탕 같은 거겠죠. 먹으려고 해도 12,000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10,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밖에서 밥 사 먹기 너무나 겁난다, 이런 얘기들 당연히 나오겠죠. 밀가루 값 등이 뛰면서 덩달아 음식값도 뛰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지금 직장인들이 좋은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신문들 4개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0일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김 전 회장은 8개월 동안의 도피 생활을 정리하고 다음 주 중으로
귀국할 전망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 송금 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송환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웅천 의원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네. 난 그게 더 걱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후에 김성태 회장이 귀국을 한다. 예. 그러면 7월 달 이후 올해 네.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아하. 어마어마한 악재지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두렵습니다. 제일 생각하기, 상상하기 힘든 거고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보기 좋게 빠른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신문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뭐 어제 다 만들어진 뉴스라서 오늘 귀국한다 뭐 이르면, 그리고 이번 주 귀국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계속 바뀌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일단 김 전 부회장은 태국 법원의 불법 체류 여부 심사를 받기 전에 쌍방울 관계자에게 먼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힐 것은 밝히겠다. 왜냐? 회사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쌍방울이라는 그 그룹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귀국을 결정했다. 버텨봤자 어차피 귀국해야 되는 거 빨리 들어오겠다.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당초 불법 체류를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송환 거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현지 수용시설, 그 교도소의 시설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내는 것보다는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복귀를 해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병 의원님, 뭐 이 두 가지도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긴급히 여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절차가 늦어져서 오늘 못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늦어진다는 건데, 그 아마도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조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여권에서 그 태국에 그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바꿔서 뭐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닌 게 되죠. 네. 그다음에 아니면 뭐 정치적 망명 신청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모양인데 어차피 지금 체포가 돼서 구금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 우리 정부 법무부에서 이제 태국 정부에다 협조 요청도 여러 차례를 거쳐서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는 가급적 뭐 불법 체류든 불법 체류가 아니든 간에 어쨌든 재판 같은 걸 좀 일찍 끝내려는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감지한 것 아닌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들어와서 지금 쌍방울 그룹 세무조사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에 대한 배임 횡령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 쌍방울 그룹이 뭐 전체 그룹 전체가 뭐 해체되는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태국에서 그냥 구치소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한국에 들어오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그 대개 이제 기업을 소유한 오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쌍방울 그룹이 적은 기업도 아니고 몇 개의 그룹 자회사를 가진 중견 기업인데 아무리 배임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 오너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회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해관계입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이나 비자금을 만들어서 줬을 때 네. 돈을 줬다고 정치인 리스트를 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러니까 기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네. 기업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이 침해당할 것이다. 이런 그 불안과 우려가 있으면 다 불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기술적인 부분도 불편한 게 있었겠고 네. 크게는 어차피 도망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쌍방울 그룹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 회사를 지키는 것, 자기 재산을 지키는 것 이와 관련해서 들어와서 검찰에 협조해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기업인 입장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들을 보면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회장의 검거 당시 사진만 봐도 김 전 회장은 이제 올 것이 왔다는 식의 약간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모습으로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체포될 당시 사진치곤 너무 여유로워 보이고 모든 걸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현재는 분명히 조력을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요. 또 김 전 회장이 굉장히 자신과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를 갖다 굉장히 꼼꼼하게 읽었다. 모니터했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뭔가 이 태국 현지 그 사법기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묻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올 것이 왔다. 자, 이르면 다음 주 김성태 전 회장은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체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네. 또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 있습니다. 혐의를 보면은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4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 그리고 100억 원대의 횡령 혐의, 그리고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공시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요 혐의들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판단이 돼가지고 법원 발부를 해놨는데 지금 해외로 도주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항으로 입국한 순간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48시간 동안 이제 체포를 해놓고 아마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해외 도주라는 거는 이제 뭐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에 최고치를 다 채운 네, 것이거든요. 도주의 그리고 우려에서는 그렇죠. 뭐 이건 뭐 더 판단을 더 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사안이 됐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도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자진해가지고 빨리 들어오는데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영장이 발부됐을 사유면은 거의 뭐 유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외국 나가 있는 동안에 공소시효도 정지돼 있으니까 나가 있는 동안에 이득 볼 게 없고 그리고 거기서 송환 거부 소송을 하면 행정 소송인데 사실상 구금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 법리 중에 외국에서 형벌을 산 거는 우리나라 형벌에서 깎아주는 게 있는데 행정소송에서 산 구금 기간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이득도 없이 버텨봤자 어차피 송환될 텐데 한 1년 정도 형벌 살다가 다시 또 형벌 사는 그러니까 1년을 생징역을 또 사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진귀국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자신의 혐의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판단했을 때 빨리 와가지고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처벌받는 게 가장 적게 산다. 그리고 그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쌍방울 그룹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다 공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 네. 투자도 안 되고 금융 융통도 안 됩니다. 그럼 회사가 계속 지금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못 지키고 형사적으로 이득도 없다. 이런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에 우리가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키맨 중에 키맨이기 때문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들어와서 일단 어떤 진술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정리를 하자면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들 당연히 선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 이재명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쌍방울 사회이사로 다수 영입됐고 그리고 이제 성과급 명목에 네. 전환사채를 받았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그 전환사채가 사실상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검찰이 갖고 있어요. 관련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된 건 아니고 해당 변호인들이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소환도 되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이제 여러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층 그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일단락된 사건이다. 해당 변호사들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 조사도 했는데 별로 나온 거 없지 않냐.
근데 이게 계속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키맨이 김성태 회장이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과연 그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전환 사채가 성과급 명목이었는지 변호사비를 대신해서 대납해 준 건지 이건 당사자가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변호사들 이런 문제는 지금 아직 그 저희가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 이제 변호사들이 그 계열사 쌍방울 그룹의 뭐 본사나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뭐 이런 걸로 많이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뭐 거의 7명 수준까지 제가 그 셌었는데 그 정도라면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쌍방울 그룹에 가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그런 사회이사나 감사 같은 걸 했느냐? 그거는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특수관계 아니냐? 이런 의심은 합리적으로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 변호사들 그 뭐 로펌이나 이런 데를 지금 압수수색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는지가 현재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 기사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네. 그래서 못 찾아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찾았지만 김성태 전 회장을 그 송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분명치 않은데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이제 그동안의 압수수색이나 다른 사람들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을 열기 위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대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증거나 증언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 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껏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남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복.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복이라고. 권지웅 대변인님,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어떤 귀국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이야기를 김성태 전 회장이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증언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별로 걱정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비를 아예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일단 아니고 네. 그 변호사의 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좀 겹쳐졌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것이 수사가 아예 안 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안이 사실 좀 증폭됐던 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지사일 시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께서 사실은 평화부지사를 하는 기간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쓰고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더욱 이 의혹이 짙어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에는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그 부정행각과 이재명 대표와의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바여서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르면 뭐 또 이번 주 얘기도 있고 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귀국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들어오면 그 입을 저희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장동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자해 소동으로 미뤄졌던 대장동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김만배 씨가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과거 이재명 대표를 호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2개의 판결을 뒤집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당시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제 입원을 시킨 것은 저희 형수님이셨고요.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이 또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행정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된 게 참 아쉽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김만배 대법원에서 이재명 판결 2개 뒤집었다. 2021년에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최근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1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그리고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게 그대로 대법원에서 인용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놨어야 되고 대선에도 출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1공원이 만약에 그대로 추진됐었다면 대장동 사업에도 굉장한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둘 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김만배 씨가 해결해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2건 중에 적어도 한 건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 전 대법관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가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서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관 퇴직 후에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법관이 본인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흔한 일입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곤혹스럽다는 얘기시겠죠. 당시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법조계에서도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들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그 발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느냐. 근데 종전에 확립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더 있는 거는 권순일 대법관이 유사한 사례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그냥 유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고 무죄와 유죄에 대해서 갈렸는데 무죄 의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납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 판례도 갖고 오고 표현의 자유의 숨쉴 공간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거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이론 구성을 맞춰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만배 씨랑 그 앞뒤 전후로 해서 8번을 만났고 권순일 대법관의 50억 약속이라는 것이 있으니 굉장히 의심스럽고 당시 판례에 비춰봤을 때도 의심스러웠는데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연결되니까 지금은 이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마침 또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판결 뒤집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진술까지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1심, 2심에서 성남시가 졌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그냥 법리만 주되게 보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사실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심에서 법리 오해로 파기당하는 경우가 다른 소송보다 적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이런 말 익숙하시잖아요. 파기를 하면은 하급심에 내려보내요. 그래서 다시 심리하라고. 근데 이거는 파기 자판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결론도 이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판결을 끝내버렸어요.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법률심에서 뒤집어지는 그 확률도 적지만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서 파기 자판을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내가 뒤집었다라고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앞뒤가 딱 맞는 내용이라 가지고 흐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김만배 씨 진술까지 더해졌으니 굉장히 이건 불법적인 내용이 개입됐을 여지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표 사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그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었습니다. 과거 김만배 씨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뵀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서 어떤 부탁과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나라 이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게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보면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 그리고 50억 클럽의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판결 자체에 아까 구자룡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판결 2개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뒤집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원래 상식적인 판결을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로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서 뒤집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게 과연 입증이 되겠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 틀림없이 저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뭐 정말 양심에 따라 그 심판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럼 김만배 씨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김만배 씨가 내가 이러이러한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과거에 했던 말을 법정에 가서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오늘 이제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되니까 김만배 씨가 저 부분을 어떻게 언급할까 하는 부분이 주목이 되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그렇게 쉽게 그 입을 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의 경우 아직까지 그 자기 재산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숨겨놓은 재산이 이게 이제 다 드러나서 자기가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 아마 그런 즈음에 가서야 그 사실관계를 좀 털어놓고 검찰의 선처를 좀 바라고 이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에 검찰이 김만배 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더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김만배 씨가 끝내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납득이 안 되죠. 아무리 그 과거에도 이제 대법원이 뭐 재판거래 사건이나 이런 오명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관이 기자라고는 하지만 또 일개 사업자잖아요. 그런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 재판 결과를 뒤집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앞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황은 의심스러운 것만은 분명해요.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 결정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근데 법조 출입 기자라고는 하나 저렇게 대법관을 찾아가가지고 수시로 특히 이제 그 판결을 전후해서 8번이나 만나고 또 대법관 그만두자마자 화천대유에 이제 고문으로 취업을 하고 50억 클럽에 이름을 등장하고. 근데 제가 더 납득이 안 가는 거는 그 권순일 대법관 한 차례 이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수사가 멈췄어요. 왜 수사가 멈춰 있을까? 그리고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6명의 명단이 나왔는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해서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 이외에 그 수사도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수사를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수사, 50억 관련된 수사는 멈춰 있는지 그 점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조선일보 신면을 보시면 제목은 김만배 이재명 재판 전후 권순일 대법관 8방 방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도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빨간색 밑줄 그어놓은 곳입니다. 남욱 씨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7월 대장동 수사팀은 재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재편됐고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김만배 대법원 노비 50억 클럽에 대한 어떤 수사들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건 맞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과 법조계 로비 등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건 맞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본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서 그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서 당선 무효용으로 판결 났던 걸 대법원에 뒤집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게 아까 뭐 이상한 논리였다고 합니다만 그 구 변호사 했던 거 말고 제가 기억나는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친형 강제 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그게 무죄로 판단한 논리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법리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권순일 대법관이 했을 때 굉장히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김만배 씨의 저 이야기가 남욱의 진술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8번이나 관련해서 그 즈음에 그 대법관실에 수시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런 식의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그러면 정말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50억 클럽의 이름이 오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 지금 대장동에 재편된 새 수사팀이 이 김만배, 남욱, 뭐 유동규에서 등등 뭐 김용, 정진상까지 지금 뭐 바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50억 클럽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이 2건의 이상한 대법에서의 이 파기 사건은 그 전후 관계, 그다음에 정황상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의 어떤 의심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더해서 사실 지금 김만배 씨에게 로비를 받아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의혹이 제기되는 분이 법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검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고양시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녹취가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성남시 의장을 계속 로비를 했는데 성남시 의장이 뇌물 의혹이 생기니까 그 뇌물 수사를 또 무마해 주는 데 있어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내야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대장동 사건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 특정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이 사건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을 더 넘어서 사실 50억 클럽에 들어가진 않지만 윤갑근 전 차장검사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당연히 수사가 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수사를 쭉 이어가고 검찰의 상황, 재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에서는 50억 클럽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 처음에 덮으려고 시도했던 건 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도 드는 보도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등을 포함해서 5인방을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왜 기소를 했냐 하면 빨간색 밑줄 보겠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2014년 대장동 개발 방식과 서판교 터널 개통 계획 그리고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김 씨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김 씨 등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자금도 조달하고 맞춤형으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유리하게 대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수익이 7,886억 원이라는 이득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표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조사 날짜를 정해서 통보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에 지난 10일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조사했던 것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여에 대한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추가 소환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기소됐다는 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수에 대해서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던 사건은 원래 나갈 이득보다 얼만큼이 더 배임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이 이제 흘러나갔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임이 인정되고 환수를 하게 되는 몰수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부 정보가 새어 나갔으면 그걸 통해서 얻은 이득 전체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수 추징으로 지금 이제 놓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묶어놓으면은 나중에 환수가 그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지금 사건 언급되는 게 굉장히 꼭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련된 사건이 50억 클럽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50억 클럽 왜 멈춰 있냐라는 걸 가지고 수사에 대해서 뭐 선택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전체가 다 대장동 사건, 전체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민주당과 김의겸 의원이 검사 너무 많다, 충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충원해 주셔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사안, 대장동 사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미 연결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게까지 돈이 간 것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정진상 실장이나 아니면 김용 부원장까지 돈이 갔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확인되지도 않았고 검찰이 결정적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상태라서 그런 상태에서 또 무리스럽게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를 불러야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돈이 안 간 건 아니죠. 뭐 8억여 원이라든지 2억 원 정도 돈이 간 건 맞는데 그중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에 428억 원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떤 물증에 의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나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돈이 정말로 간 것인지는 사실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되게 뇌물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정치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 돈을 줬다는 진술하고 돈을 안 받았다는 진술이 겹치는 게 대부분의 뇌물죄에 대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의 대부분의 판례는 우리 구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만 돈을 갖다 줬다는 이 뇌물 공여자,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정황상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번복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치인들 돈 받은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줬다는 사람은 줬다고 이야기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권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허술로 가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있으면 진술 뒷받침을 할 만한 증거, 자료, 정황, CCTV, 통화 내역 이런 걸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재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충하자면은 지금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심지어 이 사건은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기지국 추적에 의해서 그 상태에서 모였던 거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에 의해서 동선 추적도 됐고 아파트 CCTV에 의해서 들락날락한 것도 확인이 됐고 진술이 물증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 사건 중에서 이건 증거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인사 40여 명을 대동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거세게 냈는데요.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보고 방탄국회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아니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됩니까? 빈총 견우는데 방탄이 왜 필요합니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김용 자신이
최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그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된 걸 두고 유감 표명할 생각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럴 생각 없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앞서도 영상 보셨죠? 말해 왔었는데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동안 소신 있게 발언해 왔었는데 어제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검찰복 입고 강도 행동한다면은 그건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놓는 걸 한번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질문하면서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얘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 10일 날 그리고 또 한 번 인천에 가서 최고위 열었을 때도 한번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 혐의 뭐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범죄 혐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리스크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본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 뭐 정치인이니까 자기 주장을 또는 독특한 시각을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민주당의 아주 핵심 당원들 외에 정말 민주당의 일반적인 당원들이나 아니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과연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저 얘기를 동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말 검찰의 완벽한 조작이라면 저 자기 최측근들 2명뿐만 아니고 지금 줄줄이 이런저런 사람 다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속영장 발부는 전부 다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보면 뭐 혐의가 소명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나중에 그 재판까지 가서 뭐 유죄로 확정된다는 거를 담보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판사가 보기에 판사가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지금 얘기하듯이 이게 검찰 리스크다 하는 거는 아마 1차적으로 판사들이 그 시각으로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재판 결과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 저는 1차적인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두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설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법원에 판단한 건 맞는데 구속 기소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하는 그 근거는 검찰이 제시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명확한 뭐 녹취라든지 근거가 있음에도 그걸 배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필요한 것들만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검찰 리스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글쎄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정치 검찰에 이 정적 제고용 정치보복 수사다 이런 얘기를 전국을 돌면서 해왔잖아요. 저는 그 프레임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지켜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마 평가나 판단이 다를 텐데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 내지는 뭐 아주 그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 빼고 이 중간층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층이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설득력 있는 기자회견이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민생경제 비상대책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경제 문제와 관련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의제로 제시한 게 대통령 중임제 개헌 이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답변을 했는데 사실 어제 기자회견이 더 주목됐던 건 후자잖아요. 물론 이제 전자도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근데 후자에 있어서 아쉬운 대목은 비록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측근들이 구속돼 있고 지금 온통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전국에 초점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내진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도 법원은 어쨌든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을 하는데 검찰의 자료 제출 자체가 말하자면 이제 조작됐거나 편향됐다 이런 입장을 드러냈고 본인의 어쨌든 이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도 불체포 특권 뭐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 내에서조차도 어제 기자회견이 과연 여론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그다음에 10일에 검찰에 소환될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입장 표명을 보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자기 생각을 굳힌 것 같아요. 뭐냐면 대법에서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는 정치 탄압으로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명백해 보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도지사 시절에도 대법 가서 뒤집었던 자기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내가 탄압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검찰에서 내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대법 가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이 가치 수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번에 소환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기회로 해서 민주당 내 분위기가 이제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기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심 대호, 그냥 단일 대우로 가가지고 나를 야당 탄압, 정적 제거 희생양으로 생각해서 끝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법 판결까지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뇌물,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끝까지 무죄로 자기 생각하고 저항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언제까지 헤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상황이 과연 민주당이 견딜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로 딱 두 가지 사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79년에 YS가 박정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제명된 경우하고 8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 항쟁의 배후세로 체포돼가 사형 선고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역사적인 야당 탄압이었죠. 그 외에 누가 지금 야당 탄압을 2022년에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까? 2023년이군요. 국민들이 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어쨌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이제 수사했습니다. 그것이 어쨌건 협치의 어떤 전국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에 효과는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민주당 구성원이긴 하지만 검찰이 나쁘다는 메시지를 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민주당 내에서 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도 당연히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측근과 관련돼서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 녹취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대장동 관련해서도 검사가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증언이 나오면 그것은 매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늘 말하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이 어떤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최소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곤란할지라도 예를 들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매우 곤란한 질문이죠. 그리고 측근에 대한 어떤 사과할 거냐 말 거냐 매우 곤란한 질문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본인께서 사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고 했지만 도스태핑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죠. 되려 그렇게 불통하는 모습과 되려 대비되는 모습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가서 수사받은 그 의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인데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법조 출입하는 윤주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일단 제3자 뇌물의 가장 중요한 건 부정한 청탁, 그냥 청탁도 아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래쪽에 빨간 줄 보시죠. 후원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시가 원하는 곳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다. 설령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곳에 선한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과정이 부정했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되고 그건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했던 제3자 뇌물이다. 그런데 검찰 소환 조사를 했을 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조사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의 현안을 들어준 것과 후원금을 받은 것의 연관성을 잘라내야 하는데 이걸 잘라내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미숙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에서는 이건 시민들에게 쓰여진 것이다. 내가 한 푼 가져간 게 있느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주장현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네, 정확한 지적이고 그리고 저 조사받을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라는 건 기자님이 굉장히 곱게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방어 논리가 없어서 저러는구나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고 법에서 보는 건 딱 그거거든요. 근데 돈이 어디로 가서 시민한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는 사실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는 얘기라서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때려 부셨는데 손괴죄가 문제되는데 내 주머니로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뇌물죄, 제3자 뇌물죄가 이게 일반인이 딱 듣기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헷갈리게 만들자.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게만 한번 밀어붙여 보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기부나 후원금, 뭐 학교에서도 요새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부금 많이 이제 받거든요. 근데 총장님이 기부금을 유치했다고 쳐요. 그럼 그분한테 대해서 뭐 명예 무슨 타이틀 달아주고 이런 건 적극 행정의 영역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 아들을 입학시켜준다. 내가 그 입학 사정권도 있으니 뭐 우리 학교 의대생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되면 그게 부정한 청탁 되지 않습니까? 명백한 이런 거랑 같은 사안인데 이게 그럼 만약에 그렇게 기부금 들어와서 학교 인프라 구축에 쓰였으면 학생들 위해서 쓰였으니까 그 전체가 다 선이고 죄가 안 되는 건가요? 그냥 이거는 너무 똑 떨어지는 사건인데 엉뚱한 얘기로 자꾸 헷갈리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는 지금 다른 제3자 뇌물죄 제가 판례도 사실 다 검토해봤거든요. 여태까지 있었던 제3자 뇌물죄 그 어떤 것보다도 똑 떨어지고 다른 거는 청탁이 조금 입증이 덜 됐을 때 묵시적 청탁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증거가 명시적 청탁이 나왔거든요. 그것마저도 끝까지 다 채운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얘기는 사실 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국민들 헷갈리라고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로 섞어버리는 거라서 맞지 않는 얘기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물을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는 또 있습니다. 검찰 조사 전후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논란인데 최근엔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인물 50장, 100장을 뿌리면 그중에 한 두세 장, 서너 장이 사람들 손에 들어갑니다. 그 몇 장에 적힌 정보들을 위해서 1년씩 징역살이 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보도했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가지고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다시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쉬운 일이 있습니까? 기사 보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여론전을 하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뭐 저 발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닌 학번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른바 이제 P라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이른바 이제 유인물이죠. 유인물 50장, 100장을 몰래 숨겨가서 시내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봐야 저 말대로 한 3장, 4장 시민들이 받아보는 겁니다. 뭐 군사 독재 규탄하는 내용이겠죠. 그런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개인 비리 뇌물죄 사건을 군사 독재 때 민주화 투쟁으로 이야기하는 게 참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본인이 뭐 민주화 투쟁했다고 하는데 난 정말 그 민주화 투쟁했던 80년대 엄혹한 시절에 그 노력하고 본인한테 지금 씌워지고 있는 혐의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개인 비리 뇌물 돈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같은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면서 지금 있는 2023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저는 이게 옥새 작전이고 민주당을 공도동방하게 하는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까 우리 권지중 비대위원 제가 참 좋아합니다만 민주당이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결심이 섰어요. 자신의 모든 죄가 뭐 사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닐 텐데 수많은 재판이 아마 1심 유죄 판결, 2심 유죄 판결 나도 끝까지 당대표직 고수하면서 대법까지 가겠다고 할 거고 대법을 가도 한명숙 전 총리처럼 이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판결에 맡기겠다, 역사에 맡기겠다고 또 저항할 거예요.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저렇게 지금 나가서 인천에 가서 발언하고 어제 기자회견 가서 자기만의 동굴에 빠져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세뇌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도 지금
한참 그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저렇게 똘똘 뭉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건 사실 정치인이 자기 지지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그걸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비판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금 언론 관련해서 MBC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나 아니면 YTN 민영화 관련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어쨌건 정부가 정부 입맛에 맞춰서 언론에게 어떤 압박을 가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되려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총구는 밖으로 이런 어떤 댓글을 쓴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내부 총질이란 말은 이견을 총질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총질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견을 말하는 사람을 내부 총질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총구를 밖으로 쏘자라고 했던 거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봤는데 여튼 뭐 지지자분들에게 아까 그렇게 호소하는 거 좀 많이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특징을 보면 이른바 이제 팬덤의 강한 결집과 행동 그걸 이제 호소하는 그런 얘기나 그런 메시지를 자주 내요.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사면 초과가 되니까 그런 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이른바 이제 정당 정치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런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좀 전에 권지웅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이견을 이적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전쟁 중에 내부 총질은 그건 대단한 배반 행위지만 정치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건 그건 이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 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나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이 있어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상당히 민주당의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양학선 선수입니다. 자, 양학선 선수가 의외의 인물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고 하는데요. 부탁 한번 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혹시 양학선 선생님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근간 선생님 시간 맞춰서 선생님 한번 모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양학선 선수에게 왜 전화를 걸어서 무엇을 부탁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때문에 전화했을까요? 그렇죠. 법무부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검사 임관식,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양학선 선수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근성, 끈기, 뭐 노력,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양학선 선수도 그 부분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글쎄 양학선 선수는 이제 법무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업무상 관련은.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유명 인사죠. 네. 앞으로 양학선 선수가 법무부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최병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양학선 선수를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때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932년에 올림픽 챔피언의 티틀 경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양학선의 2022년의 티틀 경기죠. 인간의 DNA가 한 80년 만에 바뀌었을 리가 없고요. 이건 축적된 노하우나 전달된 자산의 차이일 겁니다.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기량을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이분이 올림픽 챔피언 이후에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그런 어떤 근성이라든가 어떤 꾸준함이라든가 직업의식이라든가 소명의식이 그런 것에 평소에도 저는 감명을 받았고요. 자, 두 번째 인물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 트로트 영웅 임영웅 씨인데요. 임영웅 씨가 이제
대한민국은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테고, 자, 미국까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데 이런 임영웅 씨가 LA에서 단독 콘서트를 합니까? 합니다. 아. 그리고 이미 매진됐습니다. 아, 매진됐습니다. 예, 그리고 가수들 같은 경우에 어디서 공연했다, 뭐 카네기홀 공연했다, 이거 네, 자체가 네, 네. 굉장한 영광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공연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명예로 여기잖아요. 그 공연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시어터거든요. 거기서 공연 허가가 받아서 이미 표도 다 매진이 됐고.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이제 그 국내 스타가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스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일본에서 열린 마마 어워즈에 갔었거든요. 네. 한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시아권 그리고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도 보는 그런 공연인데 거기는 전에는 사실 아이돌 가수 중심이었어요. 근데 임영웅 씨가 거기에 굉장히 이제 메인으로 가서 공연을 했고 또 해외 팬들도 임영웅 씨를 다 알아보고 호응하고. 그러니까 지금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트로트가 이제는 뭐 국내 장르에 한정되지 않거든요. 해외에서도 임영웅 씨를 모두 알고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것을 이런 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총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억 뷰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지금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임영웅 씨인데요. 자, 이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미스터 트롯 진을 차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자, 시즌 1의 전설은 임영웅 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설을 노래하고자 하는 시즌 2의 지금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도 영웅들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준비된 영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시즌 2 1분으로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미스터 트롯 시즌 2는 매주 온라인 응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주차 1위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참가자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구의 신이 여길 왜 왔어? 잠깐만, 장구의 신이 여길 왜 오셨지? 지금 뭐 장구의 신이에요? 이번 기회를 얻어가지고 박서진이라는 가수라고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노래로만 승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밤을 스머지는 날과 별을 두고 가는.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어제는 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을 끌었던 팀이 있는데 바로 아빠들이 모여서 만든 데디부였습니다. 데디부 영상 보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 팀에서 저만 예심 때 오라트를 못 받았거든요. 10시 12분 정도. 제가 팀에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은 언제나 황홀한 걸. 네 마음속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여. 그 마음속에 그대로 나를 담아줄 수 없는가. 그대여 이 아름다운
자, 그리고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다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 혹은 준우승을 차지했던 사람들도 이곳에 출전해서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무대를 보여줬는지 펼쳐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내 삶이다 내 시너지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 자, 열정적인 무대를 저희가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위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오늘 오전 9시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